그래서 지금 조사론 시험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혹시 조사론 시험지 없으신 분들은 저쪽 끝이나 이쪽에서 일단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구경이라도 해야 돼요. 그냥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어디다 붙여놓고 문제를 구경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특히 저희들처럼 나이가 많으면 이 낯설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해독하고 이거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이거 점수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경이라도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딱 보고 바로바로 체크하잖아요. 저 이거 답 체크하는데 한 1분? 2분 정도 걸렸나? 그래서 그냥 쑥 보고 체크를 하게 돼요. 결국은 나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이에요. 올해 조사론 시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별거 없지만 그래도 학비를 낸 티 있잖아요. 그래도 돈 주고 배운 티, 요런 거가 좀 나도록 살짝 그냥 어려운 것 같은 용어를 쓴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1번처럼 26번처럼 왜 사회복지조사가 필요한가,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가, 요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적 조사는 뭐죠? 경험적인 데이터, 실제 증거에 기반한 요런 걸 강조를 하는 거지,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의한 실천 지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건 맞아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건 맞지만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의한 게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실천 있잖아요.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입이 실제로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그걸 통해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교시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2025년에 나왔던 게 실천 지혜, practice wisdom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실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 그러한가를 구체적인 증거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해보다 보니 되는 거예요. 마치 된장, 간장, 단연간 담으셨던 어머님 레시피를 딱딱 얘기하지는 못해도 워낙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집어도 딱딱 맞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practice wisdom, 실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과학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냥 경험의 산물일 뿐이죠. 자, 그래서 26번은 답이 3번이 됩니다. 27번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기술 나와 있으면 우리가 과학의 목적 있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현상 잘 모르면 탐색, 그 다음에 현상을 세세하게 기술, 그리고 현상이 왜 그러한지 원인을 설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발생의 원인 나오면 설명이에요. 그래서 원인 혹은 인과관계, 이게 설명이고, 그래서 설명이 가장 잘 되는 거, 인과관계를 제일 잘 규명하는 걸 뭐다? 설에서 점 하나 빼면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핵심은 통제를 잘하는 건데, 통제를 제일 잘하는 게 실험이어서 가장 대표적인 설명 연구가 실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설명이라고 바꿔야 돼요. 설명 연구라고 바꿔야 되고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거, 왜일까? 기억나세요? 일반화 가능성을 우리는 유식하게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내가 조사하는 대상이나 상황이 전체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확률 표집을 하거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가능하려면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저거 새거 가져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속성이 반영된 충분한 표본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키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외적 타당도, 왜일까? 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표본의 대표성, 표본의 크기를 키운다, 그 얘기거든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인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세뇌를 시키세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래도 내가 단연간 그 개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학비를 그렇게 뭐 1, 2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아니고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는데, 이게 안 배운 사람도 알게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은 당연히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또 주관, 직관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정적인 거 아니에요. 잠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의 목적은 잠정적 지식이지 단정 아닙니다. 자, 그렇죠? 어렵잖아요. 자, 28번 여성가족부는 이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달까지는 여성가족부지만 다음번에 나온다면 다 성평등
성평등가족부로 특히 법제론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소관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2022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법제론에 보면 각 법에서 실태조사가 나와요. 그럼 실태조사의 주체는 그 소관부처, 그 법의 소관부처의 장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보통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하죠? 3년마다 합니다. 아우, 똑똑하세요. 3년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실태조사는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하게 5년마다인 걸 빼고는 3년마다 하죠. 그럼 2022년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조사는 2025년이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2년에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2025년에도 동일하게 자 전국의 가구를 다 조사하면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 일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면 이건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2022년과 2025년 이 3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안돼요. 근데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면 25년 데이터만 분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2022년이랑 같이 분석을 해야 되나요? 같이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횡단이에요, 종단이에요? 종단입니다. 그럼 종단증에는 경향이 있고 동년배가 있고 패널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경향이에요. 그때는 그때의 폭력, 이때는 이때의 폭력이지 그때 뭐에 였던 사람을 여기서 같은 집단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종단조사 중에서도 경향 분석에 해당하는 거고요. 표본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패널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조사의 목적은 뭐예요? 실태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는 건 뭐죠? 기술이에요. 현상의 실태를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걸 기술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얘는 기술적 조사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29번 사회복지조사의 과정 나오면 주문가설 요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주문가설 기억나시죠? 그렇죠. 주제, 문제, 가설, 설계예요. 그러면 주제, 디귿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1, 2, 3 바로 제끼셔야 돼요. 시험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빠르게 답의 범위를 좁히는 순발력이 되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1, 2, 3 제끼고 3, 4하고 5 중에서 답을 찾으면 순서대로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먼저인지 니은이 먼저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억은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방법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조사 설계라고 얘기해요. 표집 방법을 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하고 측집 방법을 정하고 이게 조사 설계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가설을 설정한대요. 우리가 주문 가설이에요. 가설이 먼저고 그 다음 설계예요. 그러면 답은 4번과 5번 중에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니은이 먼저 들어오는 5번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껌이에요, 껌. 자, 그 다음에 30번 통계적 가설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설, 내가 예를 들어 A가 B에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설의 지지 여부는 이 연구 가설, 조사자의 가설을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아닐걸? 이런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연가설을 기각하면서예요. 그래서 연구가설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고 연가설을 반증하는, 그러니까 연구가설을 반증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가설을 반증한다라는 건 뭐냐면 혹시 틀린 거 아닐까? 아닌데 제가 지금 관계가 없는데 제가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입장을 우리가 연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의심을 하면서 내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수천 명을 살펴봐도 걔가 틀렸다고 얘기할 만한 거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반증에 성공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반증에 성공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맞는 걸로 잠정적으로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연가설을 기각을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이 기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뢰 수준, 우리 그 시소 얘기했습니다. 신뢰 수준, 이 신뢰 수준의 반대가 뭐죠? 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95%가 되면 여기가 5%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유의 수준하고 같은
같은 말로 보시라는 게 이게 일종오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뢰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럼 일종오류는 거꾸로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연구개설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오류. 어쩌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너를 만나 이 노래 하신 거 알죠? 그렇죠? 사실 그 남자와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닌데 그냥 내가 잠시 넌 어지러워서 싹 비던 이것뿐이야. 그때 하필이면 네가 봐가지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걸 오류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연구개설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연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신뢰 수준 95%를 보통 기준으로 해요. 그 말은 유의 수준을 보통 5%를 넘지 않도록 유의 수준 5%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틀려. 이 데이터가 잘못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쪽은 믿을 수 있는 이런 거고요. 95%는 믿을 수 있지만 5%는 좀 아닐 수도 있는, 틀렸을 수도 있는 이런 건데 그게 5%보다 더 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의, 내 조사의 결과를 유의해야 될 확률이 이 5%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예, 작아야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한다라는 말은 내 말이 내 조사 가설이 맞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내 연구의 유의 확률은 5%보다 작아야 된다. 이 5%가 유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은 일종오류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뢰 수준은 이 신뢰 수준은 일종 오류하고 이종이 아니라 일종 오류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신뢰 수준이 낮으면 일종 오류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31번 변수예요. 업무 부담에 따른 소진 정도가, 그러니까 업무 부담이 소진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독립 변수가 되고 이게 종속 변수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기를 김용현 수업을 들으면 실력이 늘어나. 이게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야. 그럼 사람들이 그럼 수업 들으면 다 똑같이 점수가 늘어나나요? 아니요. 또 어떤 분들은 성적이 확 오르는데 어떤 분들은 백날에도 성적이 그대로인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차이가 왜 나죠? 집중력에 따라서 좀 달라요. 복습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꾸준하게 참석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가를 얘기해주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왜 차이가 나는가? 동료와 친밀한 정도가 그러면 업무 부담이 많아도 동료랑 친밀하면 그래도 소진이 덜 되는데 동료랑 갈등까지 심해버리면 소진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동료와의 친밀도는 뭐가 되죠? 조절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쉬워요. 32번 다음에서 확인하고 있는 타당도. 타당도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내기구, 내기계. 저희가 지난번에 휘리릭 만나요. 조사론 할 거는 거의 다 한 거거든요. 내기구 기억나세요? 내기계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자, 내용 타당도의 핵심은 뭐다? 누가? 전문가가 척도의 문항 내용을 보고 측정하려고 하는 그 개념의 속성을 골고루 잘 반영했는지 잘 반영했네요. 그러면 타당해라고 보는 걸 뭐라고 부른다?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전문가가 나오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전문가가 나오면 내용 타당도가 됩니다. 전문가가 조사론에서 나오면 내용 타당도하고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도 욕구조사 방법 중에 전문가 대상으로 반복적인 우편 설문을 하는 걸 우리가 델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문가만 봐도 내용 타당도다라고 아셔야 되고 뒤에 보면 이것저것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3번.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현수 선생님 저 좋아해요? 네. 그렇죠. 이거 기억나세요? 1년에 한 번. 아니요. 만나는 거. 6개월에 한 번. 아니요. 1년에 한 번. 아니요. 1개월에 한 번.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먼 거부터 더 강한 것까지 어디까지 그 사람을 허용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거트만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식을 집단 간 혹은 인종 간 혹은 민족 간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 이게 보가더스의 사회 거리 척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거트만이 먼저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걸 활용해 서로 다른 집단. 그러니까 나는 C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너 A 애들 어떻게 생각해? B 애들 어떻게 생각해? D 애들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보가더스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리거트 척도 하면은 거 총알 많이 써.
해서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커트 척도 왜 많이 쓴다? 가장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동일 배점을 한 후 총합을 하는 총합 평정 척도 방식을 취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어휘적 분화 혹은 의미 분화 척도는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하고 중간에 체크하게 하는 방식이었고요. 소시오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집단 프로그램에서 집단 성원 평가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과제 수행을 한다면 특히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랑은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 누구냐? 특히 좀 약간 마음이 꺼려지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호감도를 1에서 5점까지로 점수로 이렇게 부여를 하는 뭐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서스턴 척도의 핵심어는 뭐예요? 가중치. 문항별 가중치를 두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4번 측정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따당도는 정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 맞죠? 그렇죠? 2번 이게 차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말을 반영하는 정도,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측정 문항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높아지는, 이게 별거 없습니다. 측정 문항이 예를 들자면 자존감을 측정 문항이 3문항일 때는 그래도 하나하나 읽어요. 근데 자존감 측정 문항이 100문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깔어. 다 비슷한 말이니까 3 깔아요. 되게 일관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이 많아지면 사실 되게 그냥 까는 현상이 많아져서 이게 신뢰도는, 일관성은 5 같은 값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신뢰도 값이 높다고 그것만 보고 좋아하면 하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왜 신뢰도가 높은가 이유를 봐야지, 단순히 문항수가 많아서 깔아서 높은 거면 이거 측정 잘못한 거거든요. 신뢰도만 높지 타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응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문항의 수가 많아지면 신뢰도, 일관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문항수가 적으면 신뢰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신뢰도 없이 타당도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저울은 정확해 라고 얘기하려면 같은 값을 계속 일관되게 측정해줘야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없이 타당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신뢰도는 타당도 성립의 꼭 필요한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신뢰도만 있으면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죠. 그죠? 타당도가 높다라는 말은 이미 신뢰도가 높다라는 말을 내포함으로 5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5번 측정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A가 높으면 B도 높을 것이다. 그러면 A와 B를 실제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양적 연구에서는 그걸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A가 뭘 의미하지? B가 뭘 의미하지? 이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측정 방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고 확인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걸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훨씬 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의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숫자로 얘기를 하게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로젠버그의 자존감 척도에 측정한 그 사람의 값의 총합을 얘기한다. 합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측정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니면 조사론을 잘한다라는 것은 25문항짜리 시험지에 그 사람이 측정한 값의 점수가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런 거면, 그러면 이거는 나는 70점인데 너는 100점이야? 그럼 네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관적인,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조작적인 정의는 훨씬 더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1번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조작적 정의는 측정이 가능하게 바꾸는 거고, 측정은 숫자로 만드는 걸 얘기해요. 숫자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걸 양적 조사라고 얘기하고, 숫자가 아닌 걸 수집해서 분석하는 걸 질적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나 측정이라는 말은 당연히 양적 조사에서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막 뻥튀기가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걸 얘기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작화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도 측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측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측정할 수 있는데 내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저런 거가 아니라 이거다라고 지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축소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개념의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히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할지를 정하고 조작적 정의, 그리고 나서 그것에 맞게 측정을 하는 거죠. 개념적, 조작적, 그리고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할 수는 없어요. 조작적 정의가 있어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잘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읽고 문제를 풀면 일단 여기까지는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36번 표본 연구, 표본 조사 똑같은 얘기예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대상을 뽑아서 조사를 하면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연구, 표본 조사는 전수조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들죠. 10만 명 다 조사하는 것보다 거기서 100명만 뽑아 조사하는 게 훨씬 시간과 비용이 덜 든다는 걸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이 작을 때는 전수조사 해도 돼요. 근데 모집단이 막 1000만 명 이렇게 되면 전수조사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표본조사가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연구에서 중요한 건 표집오차예요. 그러니까 표본오차, 표준오차, 표집오차 똑같은 얘기예요. 표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표본 연구에서 중요한 건 표집을 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표본 오차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수조사에서는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는 표집 오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모집단이 1000만 명이에요. 전수조사를 하려면 뭐가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걸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리 노숙 할 만한가를 물어보려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질문을 여름에 받은 사람, 겨울에 받은 사람, 비 내리는 날 받은 사람, 눈 내리는 날 받은 사람. 그럼 이때 응답의 차이가 노숙에 대해서 같은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데이터의 숫자가 너무 크다 보면 이런 거 실제 그 사람은 3번을 체크했는데 내가 코딩을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정신없이 코딩을 하다가 데이터 입력을 2를 3으로 잘못하거나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표집 오차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표본의 수가 그러니까 대상의 수가 너무 크면 조사 기간이나 인력이라든지 혹은 입력 과정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통칭해서 표집이 아닌 오차다 해서 비표집 오차 혹은 표본 오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비표집 오차가 문제가 되는 건 전수조사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표집 오차, 표본 오차가 문제가 되는 건 표본 연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연구는 전수 연구에 비해 비표준 오차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표집 오차가 크다. 전수조사는 표본 오차 자체가 있을 일이 없어서 표집 오차는 제로예요. 근데 표본을 잘못 뽑으면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전수조사는 표집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오차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제로거든요. 당연히 표본은 모집단을 완벽히 재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집 혹은 표본 오차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표본 연구에서 발생하는 더 문제가 되는 오차는 표본 오차지 비표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고상하고 우아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수조사에서는 모수와 통계치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모집단을 직접 조사해서 모수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표본을 뽑아 표본을 통계 분석한 통계치라는 게 따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통계치는 표본을 분석한 값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확률 표집은 비확률 표집에 비해서 정확한 표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집들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확률 표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37번 산술평균. 우리가 흔히 하는 평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하고
나누고 해야 돼요. 그렇죠. 더하고 나누려면 사칙연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비율 수준을 찾아보면 10,000원 단위로 측정한 용돈, 너 지난달에 용돈 얼마 받아서 야 우리 엄마가 안 줘서 빵이야. 그럼 비율 수준인 거예요. 없어서 0이면 비율 수준이죠. 그다음에 상중하. 그래서 상중하 이거는 숫자가 아닌 거죠. 체크가 되니까 명목이나 비율 중에 상중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서열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연 단위로 측정한 청소년의 총 재학 기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얘가 학교를 안 다녔네? 빵입니다. 학교를 안 다녔어요. 빵이에요. 그럼 비율 수준인 거예요. 그다음에 너 가출해봤니? 아니요. 빵. 예, 가출을 안 해본 애들은 가출 횟수의 0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없어서 0인 게 되기 때문에 기억, 디귿, 리을은 다 사칙연산이 가능한 비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답도 중요하지만 리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조사론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조사는 어렵지 않아요. 38번 다음 연구에서 활용한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복지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이건 목적이에요. 자, 지역 내 전체 복지관 별 이게 중요합니다. 집단별 이거 있잖아요. 전체 모집단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집단별로 각각의 집단에서 그래서 각각의 집단별로 혹은 각각의 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선출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층화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 지역에 보면 복지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복지관의 사회복지 여기 등록 인원을 다 명단을 입수를 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그냥 A복지관은 A복지관 명단에서 B복지관은 B복지관 명단에서 C복지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확률 표집에서는 층화 표집이 되는 거고 비확률 표집에서는 할당 표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난수표라고 하는 거, 야 요즘은 난수표 안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대학을 다니셨으면 조사나 통계를 배우셨으면 맨 끝에 부록으로 막 어지러운 숫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한번 턱 던져서 연필 끝이 딱 가는 그 숫자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쭉 이런 식이에요. 아무런 체계도 없는 어지러운 숫자들 이게 랜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선화라고도 하고 무선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난수표를 활용했다라는 것은 무작위로 뽑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집단별로 무작위로 뽑는 걸 층화라고 얘기를 하죠. 층화는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도 오차가 가장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2번 군집에 의한 조사에 비해서 표집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군집이 아니라 뭐 다른 할아버지가 와도 다 이겨요. 그래서 얘가 가장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질적인 집단을 섞어놓고 하는 것보단 서로 동질적 같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내에서만 뽑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사람들 내에서만 뽑고 이렇게 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른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9번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번 모집단 내 편차가 크다는 건 뭐예요? 예,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 여기에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00명 하나하나가 요소예요. 그 모집단의 표집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너무 이질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편차가 크다라는 건 차이가 크다, 이질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너무 이질적일 때는 여기서 뽑은 표본에 뭐가 오차가 커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동질적일 때보다 이질적일 때 오차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오차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오차를 반영을 해서 대표성을 그래도 키우려면 표본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40번. 다음에서 활용된 조사 설계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줄은 그냥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아동 양육 태도 등을 여러 차례 측정했대요. 참여자들만 있어요. 참여자들을 여러 차례 측정을 했대요. 그리고 뭐 통제 집단을 두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입을 한 거고요.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차례 했대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시계열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집단에 대해서 전후 여러 번은 다
단순 시계열,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을 두고 두 집단을 전후 여러 번, 이걸 복수 시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렇죠? 41번 온라인 설문이에요. 온라인 설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온라인 설문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접근성이 높은, 그리고 인터넷 사용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혹은 뭐 굉장히 외진 지역에 사시는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의 확인이 대면 면접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그래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사람의 제한적으로 표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인터넷 접근에 상관이 없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면 설문보다 비용은 저렴해요. 전화 거는 게 직접 찾아가. 그리고 그냥 찾아가지도 않잖아요. 일단 뭐 무슨 포도농장 이런 거라도 사들고 가야 돼서 비용은 어쨌거나 온라인 설문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가, 온라인 설문이 시간은 더 적게 걸리죠. 그렇죠? 체크만 하니까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42번에 내적 사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아니 나 실전 기술론 들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조사론만 하고 땡땡이야라고 저 지금 욕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근데요. 우리 조사론에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어떻게 얘기했냐면 편향된 탈모 확산의 역사 속에 성숙한 통계적 검사 도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참여자 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자,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두 집단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할당하는 이게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해서 두 집단의 동질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래서 특정의 속성이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편향된 선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두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해서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집단 간의 상호 교류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두 집단이 얘는 1반, 얘는 2반 해갖고 옆반에 붙어 있어서 애들이 서로 막 상시적으로 뽀로로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 얘네들 쪽으로 자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산이 있을 수 있고, 얘네들은 얘네들을 모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확산과 모방과 확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가 참여를 중단해서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 보니 30명밖에 안 남아서 이걸 우리가 조사 대상자의 탈락 혹은 상실 혹은 소멸 혹은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사전검사를 해봤더니 부적응 학생들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죠? 특정의 속성이 이쪽으로 더 많이, 이거 뭐라 그러죠? 편향이 됐어요. 이걸 편향된 선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해서 특정 속성이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었다라는 거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같으면 검사 효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다르면 도구 효과. 검사 효과는 같은 검사를 반복하면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걸 검사 효과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사전과 사후 검사가 작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그러면 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전 사후가 다른 건 우리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 학원 레벨 테스트 하면은요. 학원 레벨 테스트는 무지하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엄마 기를 확 죽여 놓죠. 근데 뭐 마치 이렇게 자리가 다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자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그 한 자리마도 간당간당한 것처럼,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한 3, 4개월 뒤에 어머니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많이 성적이 늘었어요 라고 하면서 딱 보여줄 때 이때의 시험지는 레벨 테스트보다는 풀만한 시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실력 향상이 실제로 이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건지 아니면 들어올 땐 난도 확 올려
올려버리고 그리고 사후검사는 풀만한 시험지를 줘서 그래서 점수가 올라간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도구가 서로 다를 때에는 이걸 우리는 도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4번은 같은 도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해당하는데요. 외적 타당도는 조사 대상이 전체를 잘 대표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들이 저 사람이 나를 조사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 있죠. 그 사람의 의식이 작용을 할 때 이걸 조사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의식해서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 여기서 발견된 조사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이럴 거야 라고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그게 얘는 내적이 아니라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내집단 설계는요, 우리가 이제 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은 무작위 할당을 한 후에 사전 사후 그리고 독립 변수를 실험 집단에만 개입하는 거. 근데 얘가 무작위 할당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외생 변수는 통제할 수 있지만 뭐는 통제를 못한다? 같은 검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검사 효과가 개입하는 걸 통제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아예 사전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 효과 자체가 작용할 수 없잖아? 이렇게 나온 걸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얘는 애초에 상태가 같았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찜찜한 거죠. 그래서 아예 내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을 한 후에 사전 사후 다 하는 버전 하나, 사후만 하는 버전 하나, 요거를 짬뽕한 걸 뭐라고 부른다? 솔로몬의 내 집단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계속 연구자들이 반복과 할 일이 없어서 복잡한 짓을 한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복잡해도 이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계 유형 중에 본 중에 가장 복잡한 게 얘예요. 그 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1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외부 사건 통제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건 통제할 수 있고요. 내적 타당도가 제일 높고요. 2개 짬뽕한 거라고 얘기했고요. 순수 실험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무시기 전에 얘를 딱 째려보면서 껌이다. 넌 껌이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게 오늘 하는 인지행동 모델,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인지행동 모델에서 자기지시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김유경 덤벼보는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노려보는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답을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이 문제라는 것 자체 익숙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계속 보는 게 익숙해요. 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44번도 조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기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 자,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번째 줄, 참여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어떻게 배정? 무작위로 배정했어요. 이거는 뭐죠? 순수 실험 설계예요.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과적인 추론 정도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무작위 배정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뭐가 더 높아요? 무작위 배정을 했을 때, 무작위 할당하고 똑같은 얘기죠. 할 때가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할당하여 뭘 통제하는 거?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외생 변수 통제, 즉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무작위 할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을 한다라는 건 외생 변수를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개입, 이쪽은 개입을 안 함. 독립 변수를 조작, 그리고 종속 변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요. 이게 실험을 구성하는 3대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실험 설계에 해당하므로 그걸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거지. 그걸 못할 때는 딴 거 해야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장님 포스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개입 전에 무작위 할당을 한다라는 것은 동질성을 가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정태, 일단 정태는 통제를 못해요. 기억나시나요? 1회 사례, 그 다음에 단일 집단, 그리고 정태 집단 설계는 통제를 아예 못하는, 무작위고 뭐 나발이고 없어요. 통제를 아예 못하는 애들이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거예요. 전실험 설계가 바로 이 1단 정태는 얘네들을 얘기합니다. 실험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실험보다 당연 내적 타당도가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5번은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감히 무작위 할당을 이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것도 무작위 할당은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델파이 기법이 나왔는데요. 델파이 기법의 네 가지 키워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요. 아까 내용 타당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 우편 설문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편 설문의 장점이 뭐죠? 익명성 보장이에요. 우편 설문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누가 이 조사에 참여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네, 전혀 몰라요. 익명성을 보장한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익명성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참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반복을 하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때까지 이게 델파이 기법의 키워드예요. 무조건. 근데 이 델파이 기법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지역복지론의 욕구 사정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과목에서 다 나오는 거라 해서 이 네 개의 키워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45번의 답은 뭐가 되죠? 그렇죠. 기명 아니에요. 기명 아닙니다. 예, 무기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귀해질 연실량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귀해질 연실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 해, 질, 연, 실, 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 혹은 논리 실증주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양적 조사는 실증주의를 따른다라는 게 뭐냐면 자연과학처럼 연구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자연과학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고 엄청 엄밀하게 통제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측정한다라는 거 뭐죠? 숫자예요. 숫자를 만드는 거고 그 숫자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양적 조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숫자를 사랑하죠? 숫자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적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걸 강조해요. 그런데 해석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해석주의에서는 사람을 우리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사회현상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겉으로 똑같아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각각한테 물어보면 서로 다른 의미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내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주관성이 중요하다.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주관성이 모두 다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질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질적 조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7번에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입 전 기초선 A와 개입 후 B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보자마자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니은,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일단 제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확률이 높은 게 4번하고 5번에 니은 디귿이 공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리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리을. 자,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높아요? 사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화 가능성. 이 외적 타당도는 표본의 크기가 커야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외적 타당도가 높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리을은 제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억 아니면 4번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니은 디귿을 잘 모르겠어도 확률적으로 니은 디귿이 2번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니은 복수 기초선 설계는요.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도 하는데 사람별로 기초선을 그 다음에 상황별로 기초선을 혹은 문제별로 복수의 기초선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람별, 상황별 혹은 문제별로 개입을 할 때 개입을 도입하는 시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입을 도입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은 기초선 기간이 그래프마다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까지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대상별로 상황별로 복수기초선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개입을 뭐 일주일 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2주 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봤을 때 이게 그 개입 방법이 같은 효과를 보이는지 이런 거를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디귿, 사례가 집단일 때도 있습니다. 집단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집단의 평균값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48번 관찰법이 나왔는데요. 관찰법은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설문조사, 즉 서베이가 있고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관찰이 있잖아요. 그럼 관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비언어적인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는요, 내가 읽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 그 다음에 면접은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음성 언어예요. 어쨌거나 얘네들은 언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사람이 면접을 거부하거나 혹은 언어적으로 혹은 문자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지적인 장애나 너무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그때 대안이 되는 건 뭐예요? 이거죠. 비언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관찰법은 참여자가 면접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도 그럴 때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9번 사회복지 연구 방법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근거이론, 참여행동, 민속학적 연구는 문화기술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학 연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유형들이에요. 뭐 시간이 있으면 각각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이 시간이 없고 서베이는 뭐죠? 설문조사예요. 그럼 우리 설문조사에 응답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그래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매우 그렇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감은 몇 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성별이 2 이렇게 숫자를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설문조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숫자를 만드는 도구거든요. 측정 도구예요. 그러면 걔는 질적이다, 양적이다? 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과 내러티브 탐구가 나왔는데 내러티브 탐구는 질적 조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은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의 기록물,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분석을 하는데 사실 문서 자체는 질적인 자료지만 내용 분석은 걔를 다시 양적으로 계량화시켜 놓고 통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질적 자료인데 통계 분석을 하는 숫자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내용 분석이에요. 자, 내용 분석은 2차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이미 있던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을 내가 분석한다.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분석하는 거고 내러티브 탐구는 내가 면접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면접하는 거, 내가 설문조사하는 거, 내가 관찰하는 거 얘는 1차 조사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비관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2차 자료는 내가 수집을 하는 거예요? 분석만 하는 거예요?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수집은 이미 했고 나는 그걸 분석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집 과정에 저 사람의 응답에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면접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결혼은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쌤,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와 쌤 결혼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을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던졌는가 혹은 설문지상의 질문이 얼마나 명확했는가 이런 것들이요. 상대방의 응답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걸 우리가 관여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응답에 내가 조사 과정에 관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거는 응답 데이터가 이미 완료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나한테 데이터가 넘어온 걸 분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차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비관여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비반응적이다라고도 얘기해요. 비반응, 비관여는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러티브 탐구는 1차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응답에 내가 어떤 자세로 인터뷰를 했는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탐구는 1차 자료이므로 관여적인 게 되는 거고 이 내용 분석은 2차 자료이므로 비관여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예, 이렇게 가야 되나 봐요. 저기, 시간이 좀 가가지고, 일단, 한 8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